네. 노트 준비하시고, 네. 오늘이 6주차죠? 지난주에도 본문했었고, 오늘도 뭐 본문하고 오늘 문장농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더 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에 출간 기획서 쓰기 했는데, 지금까지 뭐 출간 기획서 쓰기를 다 배우긴 했죠. 근데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이야기할 거고, 저자 소개 쓰는 법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이야기했죠. A4 9장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가 한 꼭지다 대략. 대략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나 책에서 본 어떤 이야기, 사실, 사례를 좀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인용한 문장이나 명언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중간에 한번 넣어보시고, 또 뭐 어디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또 좀 집어 넣어보시고, 또 뭐 책에서 본 얘기 좀 넣어보시고, 그리고 내 의견이나 내 그냥 생각 하나 좀 물론 중간중간에도 의견이 나오겠죠, 이런 데서도. 이런 데서도 의견이 나올 거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A4 한 장, 한 두 장 정도 하면 한 꼭지 정도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죠. 본문 우리가 쓸 때.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죠. 이게 사례, 인용, 의견이 주장 이유 사례. 예, 사례 쓰고 뭐 이유나 사례나 비슷할 수 있지만 쓰고 내 의견 하나 쓰고 결론 쓰고 네. 이 책은 정말 이렇게 이거 딱 옆에 놔두고 쓴 책이 의견 하나 내고 사실 들고 네. 저도 똑같이 지금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쓰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다? 네, 이거죠. 사실 사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주장 이유 사례 결론 실천법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던 거. 노먼 카슨스 이야기. 강지성 척수염 걸렸던 이분. 네, 그런 사례 쭉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 꼭지로 쓴다면 이분의 사례를 쭉 쓰시고 주장을 하나 맨 마지막에 낼 수도 있고 중간에 낼 수도 있고 주장은 의견이잖아요. 저자의 생각. 그래서 웃으면 혁명 같은 거 같아. 라고. 그리고 뭐 이유는 왜냐하면 삶을 통해 이렇게 카슨스 같은 분이 삶을 바꿨어 하면 또 이유를 또 몇 줄 적어내실 수 있고. 그리고 결론 뭐 그래서 웃으면 건강할 수 있어. 뭐 이런 결론 쭉 또 한번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천법이 만약에 전형적인 자기계발서 느낌이라면 실천 이런 방법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웃고 기념품 같은 거 웃음 기념품 같은 것도 가져다니면서 웃어봐 뭐 이렇게 해서 한 꼭지를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이야기. 네, 계속 제가 강렬한 임팩트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근데 이 결국은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독자들. 글 읽는 사람들한테 재밌다거나 호기심을 간다는 건 결국은 좀 임팩트 있거나 강렬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이야기에 좀 어떤 절묘한 장면이 표현이 되면 네,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 글이나 그 책이. 네, 이거 되는 게 다 베셀이에요. 네. 뭐다 이거죠. 강렬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일반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는 이 강렬한 이야기에 장면도 모사되지만 뭔가 좀 의견도 좀 뭐 그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오면 또 조금 성공할 확률이 높고. 여하튼 우리는 강렬한 이야기, 사례,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한 꼭지를 채울 때 필요한 질문. 뭐, A4 두 장, 꼭 두 장이 아니라 세 장 쓸 수도 있죠. 뭐 제가 아까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는 A4 한 다섯 장 정도 됐어요. 한 꼭지마다. 근데 그걸 채우는 게, 그냥 에세이 쓰시는 분들이 채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채우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뭐 필사도 하시라는 얘기도 드렸고,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를 들면, 글을 길게 써야 할 때 필요한 질문이 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밥에 대해서 쓴다, 밥에 대해서 써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밥 먹어야 되지? 왜 밥은 여러 종류지?
왜 밥은 반찬이랑 먹어야 하지? 왜 밥은 짓는다고 하지? 왜 쌀에 물을 넣어서 짓지, 밥은? 이런 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만 해도 밥에 대해서 쓸 게 A4 한 장은 충분히 나오겠죠. 그리고 밥이 뭐 여러 종류들라는 거죠. 볶음밥, 짜장, 비빔밥, 초밥. 밥에 대해서 쓴다면 개밥, 돼지밥, 새모이, 쌀밥, 보리밥, 콩밥. 밥이라고 하면 너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은 양식이니까 뭐 책은 마음의 양식 뭐 이런 말과도 또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밥을 짓는 과정 뭐 쓸 수도 있고요. 전기밥솥, 압력밥솥, 솥밥 이런 도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밥이라고 해도. 진밥, 삼층밥, 된밥에 대해서 지은 상태에 따른 이야기도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쌀 씻기, 쌀 불리기, 밥물 만들기 이런 얘기도 또 동작에 대한 이야기도 또 쓸 수 있더라는 거. 밥 하나만 단어만 떠올렸는데 볶음밥, 중국집,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 뭐 짜장 소스, 어릴 적 뭐 짜장 먹던 졸업식, 눈물, 엄마, 뭐 이 밥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까지도 또 연관시킬 수 있죠. A4 용지에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단어 하나가 마음에 꽂히면 그 이야기를 한번 프리라이팅 해보는 거예요. 드드드드드 생각나는 어떤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책에서 읽었던 뭔가 있어. 밥 하나 했는데 생각하니까 수십 가지잖아요. 지금 이 밥만 해도 그죠? A4 두 장을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보다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각이 그물이 돼서 다른 생각을 낚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 뭐냐? 지금 밥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여러 질문,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각자 여러 종류에 대해서도 또 쓸 수도 있죠. 뭐 밥하면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그 국지의 소재나 주제의 명료성이란 이 꼭지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무엇에 대해서 쓸 건가 하는 얘기가 핵심인 거야. 답이 딱 명료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라고. 금방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주제나 소재가 중요하다고, 책 전체에서도 중요하고, 한 꼭지 쓸 때도 중요한 거예요. 한 꼭지 난 이번에 뭐 밥에 대해서 쓸 거야 하면 밥 한번 생각해보자. 뭘 쓰지? 아까 그러면서 왜 밥의 종류, 밥 짓는 도구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해보면 수십 가지의 어떤 질문들이 막 여러 종류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A4 두 장을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는. 당연히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임팩트 생각하기보다도 일단은 자료를 끌어내야 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꼭지에 사고 싶은 소재나 주제의 명료성 이게 핵심인 거죠. 답이 명료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생겨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엔 뭐 쓸까 하는 모호하거나 선명성이 부족하면 이런 질문도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이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이 쭉 나오죠. 금방 설명했던 게.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단은 나는 내 에세이를 쓸 거야. 쭉 내 삶을 쭉 쓰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일이나. 한 두 페이지 썼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이 내가 썼던 거에서 소재나 주제를 뭘로 정할지를 그 문장을 A4 한두 장을 보면서 내가 다시 생각할 수도 있죠. 음, 이렇게 쭉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 두 페이지 써놓으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어 베트남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 베트남 관련된 걸로 한번 꽂혀서 생각해보는 거. 왜 이런 쪽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요거.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프 두 장, 세 장을 채우기 힘드세요 하는. 근데
이번 꼭지에는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 안 나면 일단 썼던 글을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뭘 써야 되겠다. 네. 그 핵심은 이거다. 주제나 소재의 선명성이다. 이게 제일 괴로운 문장. 이게 우리 독자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다 책을 엄청나게 읽으시는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읽을 거예요. 감정이나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문장들. 그러니까 설명해놓고 의견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의견.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여하튼 현장 이미지가 두 번째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 문장. 말씀드렸죠. 뭔가 사실을 묘사하지 않아서 잘 안 떠오르는 거, 머릿속에. 잘 안, 힘겹게 따라가는 문장들이죠. 보통 이런 책들은 철학서에서 이런 게 좀 많죠. 소설책은 다 떠오르죠, 문장이. 이미지가. 이제 철학서는 개념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죠, 보통. 그래서 철학서가 읽기 어려운 거죠. 그나마 그래도 서양 철학 같은 경우나 제대로 된 철학자가 썼던 거는 논리가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도 읽혀요. 근데 어영부영한 그냥 별로 깊이 없는 철학자가 썼던 얘기들은 진짜 안 어려워 읽기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현장 상황을 너무 많이 묘사한 문장들도 있어요. 너무 묘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계속 막 쓰는 그것도 좀 힘들죠. 주제 소재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비문이나 오탈자, 이건 당연히 요즘에 뭐, 이 컴퓨터나 이런 걸로 다 잡아낼 수 있는데도,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성이 부족한 거죠. 이거는 비문 오탈자는 잡아내셔야 되죠. 어떻게라도. 우리가. 어디든 내놔든. 네. 자기 그냥 공책에 쓰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단락 부분 없이 다닥다닥 붙여 쓴 것들 있죠. 그것도 안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네 줄 쓰고 엔터 무조건 치시라고 했죠. 무조건 엔터 한 칸은 띄워줘야 우리 눈의 이 가독성에서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 4번은 형식적인 건데 이거 좀 갖춰야 되죠. 우리가 투고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그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감정이나 추상 말만 늘어놓는 게 제게 말씀 의견 생각만 계속 있는 거 저자의 생각만 저자의 생각이 있으면 다음에는 사실이나 이유가 좀 있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사례나 웃음은 혁명입니다. 웃음은 힐링입니다. 우린 웃어야 합니다. 이런 말 계속 있으면 아, 이렇게 좀 막혀요. 왜 웃음은 혁명이지? 왜 웃음은 힐링이냐? 그 사례가 궁금해. 뭐 왜 그러 왜 웃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독자들이. 난 많이 이른데, 난 많이 웃었는데도 혁명 안 되던데 이런 의견이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뭐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면 부자 된다, 정직해야만 뭐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계속 이런 의견이나 주장만 있으면 힘겹게 따라가면서 읽게 돼. 사례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문장. 보통 우리가 뭐가 논리적인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로 뒷받침하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주장,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잖아요, 주장은. 그 문장을 통해 전하고 싶은 주장, 의견이나 저자의 생각이죠. 이유는 그 주장을 호소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사실은 그 이유를 보각하는 객관적 사실, 사례들. 그러니까 주장 이유 사례, 주장 이유 사실이 있으면 그 문장은 그 단락이나 그 글은 이렇게 우리가 독자들도 끄떡끄떡 하면서 본다는 거죠. 이분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저렇게 주장하시는구나. 똑같은 사실인데 전혀 다른 결론으로도 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웃음은 혁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웃음은 혁명이야. 주장했잖아요. 왜? 웃음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웃음은 혁명의 이유를 댈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거까지만 있으면 논리 비약이에요. 야, 그렇다고 웃음이 뭐 혁명까지 되냐라고. 그래서 사실이 드는 거야. 아, 노만 카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웃다가 완치됐어. 사실 하나 됐죠.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웃는 거에 대해서 NK 세포가 3배 이상 강해진다는 연구도 발표했어. 사실 2개 됐죠.
이러면, 아, 웃음은 진짜 뭔가가 효력이 있겠구나라고 독자들은 느낀다는 거지. 이 웃음은 혁명이다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리고 뭐 책에서 봤는데, 오토타케라는 분은 팔다리도 없는데 긍정적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대. 이 책도 인용하면, 그래서 웃음은 뭔가 확실히 있나 보다. 그래서 주장 이후 사례가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이 웃음은 혁명이다가 동의가 된다는 거죠. 읽는 사람들이. 네, 그게 논리적인 문장이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많으면 의견의, 저자의 의견, 주장의 정당성이 보강이 되죠. 네. 주장 이후 사실 사례가 구조가 완성되면 설득력이 생긴다. 뭐 당연합니다. 근데 그냥 주장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사실, 사례,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검색하기 힘들다면 뭐 의견이 어느 정도 먹힌 거죠. 독자들이. 네. 그럴 때 반드시 독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독자시잖아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너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질문할 때 있어요.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는 이게 별로 우리가 말했던 의견인 거예요. 저자의 의견이나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그러니까 주장, 메시지, 주제, 의견, 저자의 생각인. 그랬을 때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항상 이 꼭지에서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를 처음에 생각이 안 났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생각을 해내야 되죠. 그 자료를 통해서. 그게 쪽으로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보통은 자기계발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든 결론이 제가 딱 한마디로 이 70억 인구의 자기계발서 한마디는 이거예요.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모든 결론이 자기계발서에 어떤 꼭지든 잘 보시면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핵심 꾸준히 한계까지 도달하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좀 멋진 다른 사례나 멋진 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단책인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요약할 수 있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이거. 클로드. 네. 다음에 한번 제가 요거 특강 잠깐 우리 방에서 한번 할게요. 네. 이런 얘기 쭉 썼다가 결국은 이 문장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열쇠로 가득 찬 세상.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나? 라. 이 의견을 마지막에 이렇게 탁 내면. 위에는 의견이 없잖아요. 그죠? 쭉 사실을 쓰는 거. 그래서 계속 제가 사실을 첫 시간 때부터 강의장 모습, 집 가는 거, 그 가장 간단한 사실을 쓰는 거잖아요. 글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얼만큼 많이 써본 사람이냐는 그게 핵심이에요. 의견 말고. 대부분의 글쓰기나 책 쓰기를 보면 글을 잘 안 쓰시거나 처음 쓰시는 분 다 의견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 정직해야 돼, 웃어야 돼, 자기 주장만 계속 있죠. 근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명강사들과 명저자들과 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사실에서 저는 잽도 안 돼요. 그분들은 사실관계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근데 저는 사실관계가 없어요, 별로. 예, 아는 게 많이. 그동안에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저는 의견은 뭐, 의견은 제가 가장 깊어요. 세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원탑 베셀 어떤 작가들보다 제가 의견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못 드는 거예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견을 뒷받침할 사실을 막 적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명강사나 명저자들은 그 사실을 잘 적어내거나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글을 보고 마지막에 의견을 좀 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떤 누구도 그런 의견을 못 내요. 솔직하게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아니, 우리나라 5개 베셀 작가 5명한테 그거 선생님들 글 주고 한번 꼭지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보세요. 못 준다니까요? 제가 제 주변에 제 수업을 들었던 2천만 원짜리 수업 들었던 분, 800만 원짜리 수업 들었던 분들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줄인 것도 10만 원씩 달라고 한대요. 한 꼭지 줄여주는데도 그 가에 비해로. 근데 그렇게 못 줄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대학을 켜는 줄 알았어. 아, 우리나라 탑5에 드는 베스트셀 작가 2천만 원 주고 수업 들었는데 줄여놓은 걸 봤는데, 야, 이게 정말 참 이게 제가 말씀도 못 드리지만 여하튼 너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엄청 잘 쓰죠. 여류 작가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내 머릿속을 갖고 놉니다. 다 그려내는 그런 능력. 의견은 좀 미약할 수 있지. 네. 혹시 뭐다 사실 쓰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죠. 이것도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계속 사실을 쓰고 있죠. 쇼윈도 과체 중인 유대인 작가가 있다. 네, 결국은 이거 이야기 마지막에 의견 하나 딱 내는 거죠. 네, 작가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실체들에 대해 경건하게 네라고 긍정하는 거야. 라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위에 거 사실 쓰는 거. 그래서 그냥 할 일이 바쁘신데 여하튼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거, 뭐 노트북이든 뭐 어떤 아저씨의 얼굴이든 뭐 어떤 사진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글은 뭐 자연스럽게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하나 내릴게요. 에세이. 지금 대부분 에세이예요. 글이 그죠? 우리가 어떤 정보성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 있지만 에세이라고. 에세이에서 좋은 거는 이거예요, 결국. 그 경험에서 시작해서 모두의 보편으로 끝나는. 지금 개인적 이야기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 이야기 쓰고 있죠. 뭐 지금 뭐 스토아 철학 제가 쓰고 있는 그 수영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두 보편으로 끝내려고 애쓰죠.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어떤 얘기로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 보편은 이게 의견이고 저자가 생각했던 통찰이고 하는 게 모두의 보편이고 의견 주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야 되죠. 전혀 공감하지 않을?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좀 모두가 공감하지 못할 만한 의견으로 끝나면 좀 반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얘기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서 결국은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면 괜찮지만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경건하게 네라고 긍정하는 거라든지 뭐 저번에 제가 모나미 했던 것처럼 모나미 볼펜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은 떨어뜨리더라도 덜 상처받는 거야.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나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싸우더라도 좀 덜 상처받고 그 다음날 화해하는 사람들이 나랑 오래 있었지.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이 문장을 하나 건져냈을 땐. 네. 두 번째, 정말 잘 안 읽히는 문장,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문장. 영상이 떠오르게 해야 되는데, 안 떠오를 때 되게 힘들게 읽는다고 했죠. 근데 사실을 잘 묘사하면 영상이 떠오르죠. 사실을 잘 묘사하면. 뭐 소설들은 이거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TV 드라마처럼 텍스트를 TV 드라마로 바꾸는 거잖아요. 글로. 네. 그래서 제가 특강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라는 이 문장. 내가 어디 온천을 갔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어. 이 느낌으로는 독자는 온천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없죠. 온천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조금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독자가 온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 일본 아키타현에 위치해 있고 내가 갔던 온천은 둥그렇고 주변에 흰 눈이 쌓여 있었어.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날은 3명이 들어갔었어. 백발의 아저씨가 눈을 감고 있었고 물은 푸르색이었고 5분 정도 있으니까 내 이마에 땀이 뚝뚝 떨어졌어. 온천 중앙에 큰 녹차 티백이 있었고 녹차향이 은은하게 퍼졌어. 다리를 뻗어 녹차 티백을 내가 툭툭 건드렸어. 너무 좋아서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어. 밤이었고 빨간 등 2개가 켜져 있었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 이러면 이러고 마지막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어 하면 딱 이게 그려지는 거죠. 독자들의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 이 한 줄은 5초면 쓸 수 있는 문장이죠.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에서 내가 어디 가봤는데 이거는 5초면 쓸 수 있는 문장인데 이것을 만약에 조금 더 독자들의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들여 놓으려면 이런 한 12문장 정도를 집어 넣어줘야 돼. 그럼 이거 쓰려면 하루도 될 수도 있고요. 반나절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반나절 아니더라도 한 2시간 정도는 자기가 갔던 온천을 묘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글이라는 게 느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작업하려면, 자기가 갔던 곳도 이렇게 묘사하려면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귀찮은 세부 묘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되게 귀찮은 거예요. 이거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에다 5초면 쓸 수 있는 문장을 이거를 12세 문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독자의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되게 귀찮은 세부 사항인 거 이런 게. 근데 이런 귀찮은 세부 사항을 묘사하면 마침내 독자들이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온천의 온도, 향기 등이 있어야 독자도 온천을 제대로 체감하는 거죠. 읽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예. 필요하지 않은 현장 상황을 너무 많이 묘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나중 퇴고 때 빼면 되는데, 이거 퇴고할 때 하는 행위겠죠, 결국은. 근데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그 나탈리 골드도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파리와 결혼하지 말라. 이게 같은 얘기를 이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 재밌죠? 그러니까 레스토랑 풍경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냅킨에 붙은 파리가 자꾸 신경에 거슬린다. 그래서 글은 파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바뀌고 파리의 등, 파리의 생각, 파리의 어릴 적 모습, 새 그물창 사이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비행법 등등. 그러면 작품을 읽던 독자들은 방향을 잃게 되고 졸음이 오거나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파리를 간단하게 그냥 냅킨에 파리가 붙어서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파리를 자세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소재나 주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파리를 묘사하는 순간에 독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머릿속에. 근데 이거는 신입 작가나 초기 작가는 잘 안 보이죠. 이거 묘사해주면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묘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퇴고 때나 2, 3일 뒤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보면서 이거 필요 없는 내용이네 하면서 그때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퇴고시 줄이거나 삭제. 네. 물론하지 마세요, 팔이랑. 사랑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문이나 오탈자가 많은 문장. 예. 이건 요즘에 옛날 원고지 쓸 때하고 다르잖아요. 다 컴퓨터로 쓰시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비문 오탈자 고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예. 왜? 뭐 투고를 하거나 어디 뭐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그게 보이면 잘 안 읽혀요. 예. 그래서 뭐 나는 비행을 좋아하는 법이다. 이 비문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는 고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닥다닥 이렇게 단락
부분 없이 한 두세 줄, 세네 줄 쓰면 엔터를 반드시 쳐서 한 칸 띄우라는 거. 네. 그런 거는 네. 잘 읽히기 위한 가독성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다. 꼭 지켜야 되는 법칙들이죠. 네. 네. 문장론 조금 또 해보겠습니다. 잘 읽히는 글, 잘 읽히고 싶잖아요. 내가 썼던 글이 잘 읽히고 싶잖아요, 누구나. 퓰리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의 퓰리처 상도 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힌다. 무엇을 쓰든 명료하게 써라. 그럼 이해된다. 무엇을 쓰든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거다. 네. 이거 뭐 모든 책쓰기 강의나 책쓰기 책이나 이런 글쓰기 책에는 이분의 이 세 문장은 항상 예, 인용되고 있죠. 너무나 뭐 유명한 말이고 너무나 또 당연한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씩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무엇을 쓰든 좀 짧게 써라. 이게 뭐 내용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단문을 쓰라는 건 아닌데 여하튼 좀 명확하게 읽히게 하려면 조금 짧은 게 좋아요. 문장이든 내용이든. 근데 단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 거고, 여하튼, 초고를 쓸 때 우리가 할 얘기, 120페이지 못 채운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초고를 완성하시잖아요? 에너지를 충분히 써서 한 1년 동안 해서 초고를, 1년 아니지만 초고를 대략 뭐 2, 3개월, 그리고 대략 탈고를 한 1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왜?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 하고 나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요, 정말. 처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항상 독자가 읽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태고할 때는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글을 봐야 되죠. 필요 없는 부분 한번 삭제시켜 봐서 또 읽어보고. 네. 그 재미난 얘기로 이런 얘기했죠. 저자는 묘사하고 싶어 죽겠지만 독자는 읽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냥 글을 좀잘 쓰시는 분들이 이 형국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묘사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니까 글을 막 묘사합니다. 한 꼭지에서도. 재밌죠, 또, 저자 입장에서는. 근데 독자들은 그 글을 보다가, 이거 너무 많네라고 하면서 읽다가 힘들게 느껴진다. 네. 파스칼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썼음을 용서해 주게, 친구.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표현할 실력이 부족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길게 썼다라. 네. 이해가 가요. 당연히 줄이는 게 힘들어요. 임팩트 있게 내가 할 얘기만 딱 던져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죠. 여러 사족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태고죠, 태고. 단문 얘기 잠깐 드리면, 단문을 제가 첫 시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단문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단문의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2016년도 처음에 이런 걸 할 때,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문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문으로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단문, 중문 이렇게 섞어서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리듬감이 좋아요. 나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고 있는 삼촌께 간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단문으로 좀 우린 줄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난 이번에 삼촌이 있는 제주도에 간다. 그는 감귤 농사를. 두 문장으로 이거를 단문으로 쪼갰죠. 위에 거 한 문장. 이걸 더 쪼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난 이번에 제주도에 간다. 삼촌이 산다. 그는 감귤 농사를 한다. 제가 2016년도에는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로. 왜? 글을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약점이 뭐냐면 되게 정보 전달에는 되게 유용한데 뭔가 저자의 그 캐릭터가 반영이 안 돼. 이런 글들. 그래서 단문으로 쓰는 거에서 필요한 데는 뭐 첫 문장 정도 모든 거에 첫 문장 정도 단문도 괜찮아요. 근데 항상 좀 섞어서 쓰셔야 돼. 이렇게. 중문하고
장문하고 이렇게 단문을. 무조건 단문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 지금 말씀 드리다가도, 이것만으로도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장문으로 썼던 글을 태고 때 꼭 읽어보셔야 돼. 이게 잘 이해되나 안 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스스로한테도. 그러면 단문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잘 이해 안 되네 싶으면. 단문으로 쪼개는 습관을 한번 연습을. 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거다라는 아까 퓰리처 조셉의 이야기. 한 예를 들면, 뭐, 김훈 작가의 화장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초 화장품은 클렌징 로션, 폼 클렌징 스킨 로션, 뭐, 드드드드드드, 컴팩트 파운데이션들이었고, 색조 화장품은 립스틱, 뭐, 립글로즈, 매니큐어들이었다. 이 예를 잠깐 든 게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형용사 부사도 쓰지 말라. 형용사 부사 같은 게 매우, 뭐 이런 거잖아요. 매우, 뭐, 이런 게 부사잖아요. 명령이 쓰려면 형용사 부사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명사하고 동사만 있어야 된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죠? 형용사나 아름다운 이런 거나 매우 이런 형용사 부사 쓰면 당연히 독자들 읽을 때 매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인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쓰든 그림같이 써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림같이 써. 독자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어 놔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제 혼란스러운 가직하는 방법 2016년도에 썼던 책을 제가 쓸 때 이 책에 제주도 올레길이라는 뭐 이 책은 대부분 뭐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아니, 독자들의 머릿속에 애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 올레길이라는 한 꼭지에서 제가 독자의 머릿속에 좀 그려드리려고 애썼던 거죠. 이렇게. 한 여성이 우비를 입지 않고 비를 맞고 걸어오고 있다. 이게 제주도 올레길에서 어떤 있었던 일이죠. 안경에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PD가 묻는다. 혼자 오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걸으세요? 모자의 챙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어색해하면서 여성분은 대답한다. 혼자 왔어요.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걸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해서요. 제가 이거 뭐 쓰면서도 그냥 그림같이 한번 써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냥. 뭐 지금도 초짜지만 그때도 더 초짜였겠죠. 근데 뭔가 좀 그림을 독자들의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려고, 기억시켜 보려고. 네. 음, 계속 비슷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하는 게 문장론에서는 글쓰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 직접 설명하지 말고 글이 설명하게 하는 거. 글이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거. 그 책의 첫 문장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야, 이 책 문장 너무 좋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글이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책의 첫 문장은 곡기를 잊게 했다. 곡기가 밥이잖아요. 밥 먹는 것까지 잊게 했다. 그 책의 첫 문장 때문에 나는 3시간 동안 꿈을 꿨다. 좋았다라는 다이렉트, 직접적인 표현이 없죠. 제가 감정을 계속 숨기라고 했잖아요. 싫다, 좋다, 너무 기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게 나오면 바로 거기서 종료되는 느낌이거든요, 글이. 그래서 글을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곡기를 읽겠다. 이 마음 안에 이면에는 있잖아요. 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곡기를 읽게 한 거죠. 나의 첫 직장은 무척 힘들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도.
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것도 글이 설명하려면 이런 느낌. 힘들었다라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죠. 나는 첫 직장에서 10kg 빠졌다. 첫 직장 3개월 후 바지가 통바지가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진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내용도 뭐냐면 사실을 쓴 거죠. 계속 첫 시간부터 말했다. 고기를 잃게 하고 3시간 동안 꿈꿨고 10kg 빠졌고 바지가 커져 버렸고 사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주차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글쓰기보다 사실을 쓰는 거예요. 생각은 나중에 이야기. 지금 글이 설명하고 직접 설명하지 말고 글이 스스로 설명하게 하라. 이런 문장들은 정말 그 유명한 글쓰기 작가들이 썼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그냥 한 줄로 저도 줄일 수 있겠더라고. 사실 쓰라는 거네. 라고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사실 쓰라는 건데 글이 스스로 설명하게 써라. 좀 멋있잖아요. 뭔가 인사이트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사실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을. 아름다운 문장보다 감성을 자극하라. 네. 작가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라. 글쓰기를 아트로 만들어라. 뭐, 다 좋은 얘기잖아요. 뭐, 이런 예죠. 여자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 여자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느낌인 거죠. 글이 스스로 설명하게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자들에게 분홍은 본능이다. 여자들은 어딘가 분홍색을 칠해야 마음이 놓인다. 위에 이 문장과 분홍색을 좋아한다. 분홍은 본능이다. 분홍색을 칠해야 마음이 놓인다. 이 밑에 두 문장이 조금 문학적이잖아요. 좋아한다 감정이 바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밑에 문장을 보면 느낄 거예요. 글 쓰는 독자들도 이분 글 좀 쓰시는 양반이네. 라고. 결국 사실을 쓴 거잖아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간결하게 독자가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독자가 생각하게 아까 말한 이게 독자가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곡기를 잊었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대. 독자가 생각하는 왜 그랬지? 너무 좋아서 그랬겠구나. 라고. 뭐 똑같은 얘기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떠오르는 과정에서 로마에는 많은 피가 흘렀다. 이게 결국은 로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많은 피가 흘렀다라고 그냥 표현한 거죠. 사실을 쓴 거죠. 많은 피가 흘렀겠죠.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이제 제 수강 하셨던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 나는 오늘 광교 호수공원에서 늦은 밤까지 있다가 일어서리라. 이렇게 썼다가 태고도 이렇게 썼대요. 나는 오늘 광교 호수공원에 어둠까지 마시고 일어서리라. 늦게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글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시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죠, 대부분. 밑에 것처럼. 우리는 보통 위에 것처럼 쓰잖아요. 늦게까지 11시 20분까지 있다가 나는 나왔어. 하는데 이분은 어둠까지 마시고. 네. 또 어떤 또 수강생이 강남에 스피치 사무실을 오픈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덮쳤다. 이게 결국은 사업이 힘들어졌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죠. 코로나가 덮쳤다. 그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파울로 코엘류, 네, 연금술사 쓰신 분.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진다.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뒤 사항을 잘 모를 거야, 독자가.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해줘야 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이게 저도 이걸 예전에 봤는데 이
적정 수준을 잘 못 정하죠, 처음 할 때. 그럼 어디까지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거 다 빼버리면 너무 이상한 연결이 안 되는 문장 같은데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계속 고민을 해줘야 돼.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웬만하면 삭제하는 게 좋다라는.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있는 그대로 옮겨도 문제다. 제가 사실을 써라, 대화체도 사실로 써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쭉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썼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내 새끼.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무슨 일 있었니? 민호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어머나, 어쩌다 그랬니? 점심시간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얌전히 내려가지 않았구나. 걔는 늘 두세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 넌 안 그러지? 내가 바보야? 이 문장을 한 꼭지를 만드는 어떤 대화처럼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알긴 알겠는데 우리의 모든 건 집착, 요약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줄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족을 빼다는 거죠. 영수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붙잡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민호가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다가 팔이 부러졌어. 걔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넌 안 그러지? 내가 바보야? 이 세네 줄로 요 여덟 아홉 줄을 줄여놓은 거예요. 앞에 학교 갔다 왔다 내 새끼 어떠니 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팔 부러졌고 넌 안 그러지가 핵심이라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렇게 줄이는 게 이게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꼭지에서 핵심이 이 12문장에서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얌전히 팔 부러진 거하고 넌 안 그러지가 핵심이더라. 네. 이건 어떻게 알아낸다? 네.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계속 찾아내셔야죠. 그게 이제 사유의 힘이죠. 네. 그래서 최고의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는,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표현하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길게 느려 쓴 글들이 있어요. A4 2장을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예, 느- 그런 느낌이 들면 독자는 읽는 사람들 바로 지루해집니다. 아, 뭔가 만들려고 막 집어넣었다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우린 신인이고, 신인일수록 좀 짧게 쓰는 게 좋아요. 문장이든 내용이든. 문장은 좀 그거 하더라도 내용이. 네, 너무 많아지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미진하는 거를 빨리 폭로하는 거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조금 감추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 평범한 문장을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뻔한 말을 멋진 문장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아까 말했던 자기계발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야. 이 한 문장으로 70억 인구의 수십 개의 자기계발서가 지금 생성되고 있죠. 그거 한 문장 말하기 위해서. 그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행복한 거야. 이 문장으로 끝을 맺으면 너무 뻔하게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보다. 아, 이거 나 아는 얘기잖아, 내가 이렇게. 근데 어차피 그 기분은 같은데도 말을 좀 바꾸셔야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보통 한 꼭지의 결론이 대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맞는 얘기인데 좀 감동은 없잖아요, 이 말에. 아, 그치.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라고. 다 지금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조금 더 명언스러워지려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굶어 죽기 직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 성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라. 그쵸. 이게 다 결론이죠.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 18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뻔한 말이 이렇게 쓰는 순간에 그나마 조금 더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 네, 모든 결론은 다 이거죠. 포기하지 말라. 실패한 게 아니고 잘못된 방법 700가지를 발견했을 뿐이야. 이런 말로 고쳐져야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에 공감이 된다.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품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한 꼭지의 결론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명언스럽게 하려고 하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은 답보다 100배 중요하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했으니까 정말 질문이 중요하구나. 이 문장은 멋지구나 하지만 결국 이 문장은 위에 이 문장은 같은 얘기잖아요. 의문을 품는 게 더 중요하다.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처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데 인내력이 필요하다. 모든 결론이죠. 이렇게 써야 된다. 아이디어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말로 필요한 건 사고력이 아닌 인내력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했던 얘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모든 자기계발서의 결론. 슬램덩크에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난다. 비슷한 문장이지만 밑에 게 훨씬 더 임팩트 있죠. 이야기하듯 쓰기. 특정 장면 연상하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가게에서 햄버거 먹었는데 소문대로 정말 맛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수정해서 독자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려면 저번에 추천해주신 가게에 가봤는데 햄버거에 나, 햄버거에 나이프를 찔러 넣는 순간 육즙이 주르르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맛있었어요. 육즙이 주르륵 해서 그냥 그려지죠.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육즙이 주르륵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특정 장면이 딱 연상이 돼버리.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렇게 풍부한 문장을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6, 7가지를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해 보셔도 좋고 댓글을 쓰셔도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문장 했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문장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어떤 비법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한 문장이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지나칠 만큼 구체적인 조건을 묘사했을 때 명언이 되더라. 구체적인 조건을 묘사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었어요. 육즙이 지르륵. 나이프를 찔러 넣는 순간 육즙이 구체적이죠. 100배 중요하다. 사고력이 아닌 인내력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굶어 죽기 직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루 18시간 동안 잘못된 방법 700가지.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평범한 문장이 조금 명언처럼 바뀌더라. 회화하면 신뢰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글쓰기의 하나의 또 문장론들이죠. 전국의 치과 의사들이 갭슨의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치과 의사의 92.6%가 갭스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잖아요, 숫자로.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져요, 밑에 글이. 아, 정말 갭스넥 치약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수십 킬로미터 되는 혈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90킬로의 혈관. 숫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 이 이게 맞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보가 신뢰도를 확 높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글이. 숫자가 들어가면 되게 구체화되죠. 숙제목이 7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거부터 되게 많아요. 저는 하나를 말했잖아요.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했다. 하나.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의 주목도가 확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좀 재미없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38가지 습관. 읽고 싶은 욕망을 너무 줄여버리죠. 아니, 38가지는 알아야 성공해? 이렇게 함으로 다가오죠. 38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 3개, 5개, 7개, 하나, 이런 게 훨씬 임팩트 있는 거죠. 세부사항 묘사는 숫자 과학적 데이터를 좋아하고요. 더 좋은 진정한 세부사항은 일상 속에 굴러다니는 귀찮은 세부사항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귀찮은 세부사항 아까도 그, 아까 그 일본의 그 아키타현에 있는 그런 것들도 귀찮은 세부사항을 넣었잖아요. 근데 누구나 공감할 만해야 돼요, 항상. 읽는 사람들이 좀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 항상 글을 태고하실 때 내가 아닌 자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 이 메타인지가 올라간다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외부적인 시각을 계속 고민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상에서 녹이면 좋다라는 게. 일상에서 어떤. 고속도로가 끝없이 이어지는 정체였어. 이걸 숫자로 좀 표현하면 고속도로가 50km나 정체였어. 근데 이걸 좀 귀찮은 세부사항으로 넣으면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KBS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120분짜리를 다 듣고 말았어. 2시간 동안 막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자동차 행렬 흘러가는 시간, 운전석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지죠. 그리고 뭐 조금 더 한다면 남편은 답답해서 담배를 뭐 뻐끔뻐끔 피고 있어. 라고 뭐 표현을 한다면 이 운전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막혀서 답답해하는 느낌. 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초고 이렇게 쓰시더라도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효과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죠, 보통은. 우리는. 근데 3번째,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내 안에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순간에 현실성과 설득력이 확 높아집니다. 근데 내 안에 아데노신 수용체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전문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태고할 때 이 문장을 조금 강조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카페인이 내 안에 아데노신 수용체 이걸 좀 찾아서 한 줄 적어 넣어주는 순간에 이 문장이 살아나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커피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 문장은 1초 만에, 5초 만에 쓸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것까지 쓰려면 이거는 한 1시간 이상 찾으셔야 되겠죠. 검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글이 느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게 글이 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죠, 다들. 뭐 미션 지금 다들 잘 하고 계신데 영상이 떠오르게 한번 글을 써보세요. 이번 주에. 뭐 본문을 쓰시는 것도 쓰시더라도 갔던 곳, 뭐 어떤 물건, 독자들이 읽은 머릿속에 영상을 내가 떠오르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뭐 여행을 갔던 곳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든 뭐 어떤 사람의 묘사라 지하철 안의 풍경이라 한번 그걸 써보세요. 뭐 제가 첫째 주부터 말했던 집에 오는 길, 강의장 풍경 이것도 다 영상 떠오르게 하는 사실 쓰는 연습이었는데 다시 또 한번 해보시라는. 왜 이거 잘하는 분이 글 잘 쓰는
거니까 제가 계속 지금 6주차까지 계속 사실 쓰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나 싶기도 해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한참 막 글 연습할 때 쓴 내용이에요. 2019년, 20년에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사실을 쓰고 영상을 머릿속에 내가 넣어주려고 애쓰는 느낌 때문에.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아, 이거 나 사실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썼어요. 도서관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어떤 신호등에 막혀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가 썼던 것 같아요.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창밖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우산을 쓰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구부정한 할머니.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폰만 보는 청년. 건널목까지 진입했다가 뒤로 살짝 후진하는 택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세월이 보인다. 두 눈을 비벼 침침한 눈에 갖다 댄다. 회환, 어떤 후회가 스친다. 곧바로 다리 힘을 위해 계단을 두 개씩 오른다. 언제쯤 행복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고 싶어 읽기 시작했는데 여전하다. 수많은 책이나 서비스가 이것과 관련 있다. 이것만 하면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지며 세상은 장사를 한다. 난 이리저리 휩쓸렸다. 세상과 부딪히면 흥분했다. 그러다 발견한 단어가 평온이었다. 이것을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신기루였다. 평온은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도 아니었고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억지로 버티며 중심을 잡는 것이었다. 평온해 보이는 삶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들 흔들리고 있다. 삶은 출렁이는 파도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기쁨과 슬픔은 반복적으로 출몰한다. 특히 많이 올라갔을 때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다. 진리. 이 무거운 단어를 쓰는 게 아직도 어색하지만 이것을 찾고 싶다. 특히 오늘처럼 흔들리는 날에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들 때마다 난 책을 읽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말이다. 다시 책상에 앉는다. 제가 그 도서관에서 뭐 지금도 뭐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가 오는 날 창문으로 보는 거에서 이 빨간색을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본 거예요. 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저 꾸부정하시네. 폰만 보는 청년들. 쭉 쓰다가 이렇게까지 오더라고. 이거는 그 이미지 아니잖아요. 행복은 언제, 개념들이잖아요. 요 검정색은 다 개념들이죠. 생각들, 내 의견들. 근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시작했던 거죠. 제가. 묘사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뭐, 비슷하게. 계속 이때만 해도 제가 글을 잘 쓰고 싶다기보다도 뭐 묘사를 잘해야 된다는 게 계속 묘사를 한 거예요. 아침 수영을 마치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빨간색이 다 묘사한 거죠. 주변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시원한 바람이 분다. 머리 물기 때문에 더 시원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내 옆 20m쯤 4~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다. 엄마가 뒤에서 밀어준다. 한 번 밀어줄 때마다 한마디씩 덧붙인다. 아이는 까르르 웃는다. 우리 미니 사랑해. I love you. 좋아한다. 멋지다. 최고다. 길 건너에는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서고 있다. 공사장 인부들은 부지런히 뭔가를 나르고 자르고 있다. 난 잠깐 눈을 감는다.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네는 혼자 덩그러니 멈춰 있다.
바람도 시원한 느낌이 덜하다. 영원한 뭔가를 찾고 있지만 세상은 모두 변한다. 물질도, 내 감정도. 이게 글을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써보려고 빨간색을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 두 개의 검정색 한 두세 줄만 내 의견인 거죠. 내 저자의 생각. 이 다른 거는 다 그냥 사실을 쓴 거잖아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네. 음, 아까 제가 수업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글을 요약하거나 수정할 때 가져야 할 팁이죠. 퇴고할 때 느낌인 거죠. 자료가 10페이지 있었을 때 A4 한두 장 정도로 한 꼭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쓴 자료가 10페이지야. 5페이지야. 뭐 3페이지야. 4페이지야. 그랬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저도 지금도 쓰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글을 줄일 때도 이런 느낌으로 하죠. 글의 주제, 소재에 맞는 요소만 추린다. 글을 읽으면서 내 글을 또 선생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생각해 본다. 계속 생각해 보죠. 한 번 읽어서 주제가 안 떠오르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두세 번, 세 번, 계속. 아, 더 안 떠오르면 잠깐 한 두 시간 뒤에 다시 다른 일 하다가 또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찾거나 만든다. 이게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사례, 사건의 강렬한 장면을 찾거나 묘사한다. 극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 계속 임팩트, 극적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제가. 썼던 글 중에 가장 임팩트 있거나 극적인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사람마다. 나는 이게 극적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게 극적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 글은 되게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댓글을 달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족이죠. 다 걷어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글이 너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또 채울 고민을 해야죠. 너무 짧으면. 그래서 묘사를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를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집어 넣어야 이 되나? 이 문장이, 이 대목이 살짝 튀는 것 같은데? 아, 독자들이 이거 있어야 그래도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은 빼시는 게 맞다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삭제하시라. 빼라는 거예요. 중복, 사족이 많으면 글의 전개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루해지죠, 바로. 바로 지루해지는. 저도 우리 선생님들 글이나 제 글을 딱 읽다가 아, 지루하다 느낍니다. 첫 문장이 너무 또 막, 너무 평범해. 그러면 또 지루해져요. 제가 쓴 글이라 지루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죠. 그래서 첫 문장이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라도 사람들한테 인사이트 있는 뭔가를 제시하려고 애쓰게 되죠. 말씀드렸죠? 2번, 3번이 중요하다. 이야기, 임팩트 있는 거. 내 글에서 갖고 오는 거.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인데, 예.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고. 너무 좀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 알아낸 것만 써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제도 비슷한 얘기했죠. 자기 투쟁의 삶, 내가 힘겹게 알아낸 것, 투쟁의 산물만 의미 있지. 한 번 봤는데 멋진 얘기야. 이거 끌고 와야 되겠다. 네. 독자들한테 가슴에 안 들어가더라. 우리는 자신이 풀어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자신의 원고에 알게 된 것 외에는 쓰지 않아야 한다 알아. 스스로 문제를 푸는 작업을 게을리한 문장에 반드시 빈 곳이 생깁니다. 스스로 찜찜하면 독자도 여지없이 헷갈립니다. 아마 우리 글을 쓰시다가 아 이거는 나도 좀 찜찜한데 그래도 이게 좀 멋진 문장이니까 집어넣어야지 하면 독자도 똑같이 비슷하게 느껴요. 참 신기하죠 그게.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제가 볼 때.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가님처럼 제 수업을 듣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작가님처럼 저는 책 쓰기 책을 이렇게 지금 강의를 이렇게 2주, 2달 동안 듣고 있으니까 쓰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 아니, 책도 한 권 안 되셨는데 어떻게 책 쓰기 책을 쓰느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 미경험의 분야를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책 쓰기 책을 쓰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의 기분을 알 수 있죠. 지금 저는, 이 정도는 맨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 기분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는 약간 지식의 함정에 빠졌죠. 제대로 아직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그 기분을 몰랐을 때. 근데 처음 쓰시는 분이 책 쓰기 책을 쓰겠다 하면 모르는 독자의 기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자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안고 있는지 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죠. 그분이 글쓰기 능력만 좀 있으면. 이게 정말 초보 때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라.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에서 출발해서 이해하게 된 길을 충실하게만 표현하면 독자들은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이런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초보 시장이 가장 크다고. 중급, 고급은 시장이 없대요. 보통 초급이 지나면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초급 시장이 가장 크다 그러더라. 그래서 조금 알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글로 써내거나 내가 알아냈던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확률도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정말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가 글을 쓰니까. 아, 6주차인데 지금 현재 어, 초고를 이제 조금씩 지금 본문을 쓰고 계신데 한번 이제 뭐 계획을 좀 잡아 보셔도 좋겠죠. A4 2장이면 네, 60일이면 120장 쓰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네. 60일이면 2달 정도의 초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근데 보통은 한 3개월, 5개월 초고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아요. 3개월, 5개월에. 그리고 우리는 지루한 태고 작업을 하셔야죠. 그죠? 초고가 있으면 어떻게든 완성하게 될 확률이 많겠죠. 쓴 게 있으니까. 네. 예술가는 사슬에 묶인 채 춤을 추는 자이다. 네, 니체가 했던 얘기인데. 다들 바쁘시죠? 네. 바쁘고, 뭐, 일이 많으십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뭐,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춤을 춰야죠. 글을 쓰셔야 된다. 당연히 어렵고, 저도 뭐 하루에 욕을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래도 합니다. 뭐 어떻게 뭐 그냥 해야지라는 생각에.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강을 하셨으니 바쁘신 거는 바쁘시더라도 한번 해보셔서 꼭 투고까지는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션 지금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책 뭐 계속 잘 읽으실 거고 수업 받는 과정에 꼭 마음에 남는 거 3개 이상은 한번 꼭 글로 한번 자신의 글로 옮겨 보시고 글 지금 계속 본문 쓰고 계시니까 하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채팅창에, 네, 이순자 강사님, 우리 강사님들, 책 쓰기 모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소장님, 박사님, 네,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또, 네, 한번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먼저 나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문장을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추가하기. 네. 오늘 강의도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먼저 쓴 게 있어야만이, 네, 바꾸든,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써여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생각만 하다가 지쳐버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아,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오늘 수업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도 너무 이제 초보자니까 이제 훈련이 안 된 햇병아리 초보자이니까 우선 배운 거 잘 기억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흔들거리면서 비틀비틀 하더라도 좀 바르게 쓰고 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소장님,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강의가 정말 감사하고 탁월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탁월하진 않은데, 여하튼, 네. 음, 네, 우리 박사님, 서 박사님, 네, 또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나, 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실적 글쓰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렇게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게 사실을 그대로 쓴다는 것도 이제 방금 전에 보면은 사실을 쓰되 또 사실을 너무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도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지루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어, 그래서 사실적 글쓰기를 잘한다는 걸 결과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있는 사실을 쓰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입장에서 꼭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글쓰기 잘하는 사람은 묘사를 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적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보면, 글쓰기는 글로, 손으로 또 자판기를 두드려서 우리가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엉덩이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자에부터 앉아서. 제가 요즘에 참, 왜 이런지, 어디에서 이렇게 핑계가 아닌 핑계가 계속 생기고, 나한테 계속 이런 일들이 닥칠까. 그러지 않아도 진도가 안 나가는데, 손목이 아파서. 아, 저, 이해갑니다. 이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것들, 아, 네, 저도 우리 박사님이나 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수영 관련 마지막 32번째 꼭지를 이제 쓰고 이제 거기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른 거 지금 또 마무리 안 된 거 막 또 영성 관련된 글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어제부터 제가 기존에 초고가 있는데도 이거를 마지막 32번째 꼭지를 쓰려고 그거를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다 줄여갖고 그 전에 한번 좀 줄여놓는데.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프린트 아웃 해보기도 하고, 그래, 좀 낫더라고요. 그냥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프린트 아웃해서 이렇게 위에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제 스스로가. 얼마나 싫으면 읽기가.
아, 근데 막, 그래도 끝내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게 끝내고 그래야 다른 거 좀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내가 하기 싫은가 보다,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 두 분도. 계속 핑계 대시잖아요, 그죠? 하기 싫고, 뭐, 다른 일 생기고,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내 일이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변의 일들이 걔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당장 이거는 뭐 좀 미뤄도 누가 뭐라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그 일들은 저 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인데도 빨리 하지 않으면은 또 그 계약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 멍 때리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조급한데 속도는 안 나가고 또 저도 안 움직이고 아 내가 어디에 진짜로 뭐 좀 달라졌나? 뭐 많이 게을러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어, 어, 이해는 합니다. 엄청 많이 네,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예술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게,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쳤네요. 그러고 보니. 그것도 뭐 예술은 예술이겠지만. 근데 그때 막 지루하다, 그 사춘기 때 그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좀 덜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글 쓰는 과정에서는 뭐 제가 뭐 문학이나 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더더욱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두 선생님들만 글을 봐도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들이거든요. 훨씬 잘 쓴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게 글 쓸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느껴요. 저는 지금은. 이게 예술인데 결국은 이게 초기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제가 느껴요. 이 뒤늦은 나이에 제가 이거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글쓰기로만으로는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써요. 잘 쓰게 될 거예요.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이 사실 묘사하는 것만 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 왜냐하면 기존에 책을 읽고 글을 쓰셨던 분이시들이에요. 두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진짜 조기 교육이 안 되니까 글 쓰는 걸로는 안 된다, 이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는 작가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글쓰기 훈련이 쓰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조기 교육이 또 저희 생각하고 또 다르게 각자 고민이 다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미 많은 걸 터득하셨고 잘 알고 계시고 저희를 잘 가르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거 좋은 거 많이 배운 것 중에서요. 사실을 쓰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성을 자극하라, 예술가가 되라. 네, 그래서 문장을 표현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예술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더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예술적인 표현을 하시려면 너무 그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초고는 막 이렇게 후려 갈겼다가 나중에 그 지겨운 태고를 하시면서 조금 바꿔보고 하는 그 작업을 하시면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뭐 한 5분 정도 제가 잠깐 이 얘기 한번 더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한 8, 9년 전에, 그쵸? 한 8, 9년 됐네요. 벌써 8년. 처음에 이제 이게 글쓰기를
글을 써봐야 되겠다. 글이 아니죠. 책 한 권 내봐야 되겠다였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지금도 그분은 되게 유명하시고, 제가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뭐, 책 쓰기 가격 똑같이 8주했는데, 책 쓰기 가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수강료하고는 뭐, 천지차죠? 한 10배 이상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책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 회계학을 전공했던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재무 업무하고 기획 업무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나이도 들고 이게 더 이상 내가 조직에서 뭔가 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되게 급한 마음에 조급함, 위기감 때문에 나 뭔가 그래도 제2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래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때 또 비싸긴 했지만 그래 지금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 8주 수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누구누구가 왔냐면 어느 여대 어떤 그 총장님,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안 밝히셨어요. 그 자기가 그 여대 총장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총장이 이렇게 글쓰기 배운다는 게 창피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한 분,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국어 교사, 그리고 외국계 회사 어떤 직원, 그리고 어떤 젊은 20대 여직원, 일곱, 여덟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간호대 교수님도 한 분 오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몇몇이 그때 이제 제 동기들이고, 봤을 때 너무 그분들은, 지금 글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뭐, 총장이시고, 뭐, 여대 교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기업에 그냥 어떤 직장인이요. 직장인 두세 분 있는데 한 분은 남자분은 그래도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의 직장인. 유일하게 어떤 20대 여자분이 그냥 직장인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 20대니까 또 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게 왔을 거잖아요. 20대가 그게 왔을 정도면 그 큰 돈 주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 수업을 봤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보다 전 더 처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두 선생님 글 쓰는 것만 봐도 그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쓰시거든. 그때 저는 거의 뭐 정말 수업을 듣고 그 강남이었는데 그 오프라인 수업이었죠. 전철 타러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큰 돈 주고 내가 이거 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일곱, 여덟 분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였고, 저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투고해서 대학 된다 생각도 못 했죠. 근데 투고까지 안 하면 내가 이 돈을 들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내가 창피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스스로한테.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들었는데 8주, 똑같은 8주인데 한 2주 정도 오니까 한 두 분이 빠지시더라.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셨는데도. 지금처럼 뭐 저처럼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자료도 그냥 안 오시더라고. 결국은 정형외 그 의사 그 남자분도 결국은 마지막 8주에 투고 안 하셨어요. 못 하겠대요, 자기가 투고. 못 하고. 결국 투고한 사람이 저하고 외국계 직원하고 초등학교 교사 한 분하고 여자 어떤 직장인 여자 중에 네 분은 아예 안 나오셨고, 돈이 그렇게 비싸게 했어도 안 나오셨고, 네 분이 마지막까지 나왔는데 투고를 했었어요. 네 분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8주 동안 처참함을 다 느꼈거든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수준차가 너무 낮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큰 돈을 주더라도 그 돈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것도 좀 신기했어요. 이거, 이게 1, 20만 원, 아니, 저걸 어떻게 안 나오지?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제가 꾸준히 하긴 했잖아요. 그냥 막 꾸준히 따라가고, 그냥 노트 적는 걸로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숙제는 못했어요. 아예. 그분이 하라는 숙제는 못했어요. 아예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다. 난 8주 동안에 끝나고 나는 꼭 투구는 할 거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큰 돈 준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다. 합격은 못 하더라. 당연히 뭐, 첫 번째 투구 다, 거절 맞았어요. 다. 다른 어떤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중학교 국어 선생님도 투구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계약되셨어요. 예. 아까 20대 여직원도 계약 안 됐고요. 외국계 회사 그분도 계약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2차 투구 혼자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혼자 그냥 다시 출강 계획서 써서 2주인가 3주 뒤에 투구해서 이제 저는 된 거예요. 처음에 투구했는데 전 다 거절 맞고요. 근데 지금 전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은 못 하죠. 안 되죠. 그 뭐 그때 잠깐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어영부영 들리는 느낌으로 아니 당연히 뭐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회사 그냥 그때 계속 다녔으면 금전적으로나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지금 제 느낌하고 그때 같이 수업 들었던 그 총장님이나 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제 수준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버린 제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 이 업계에서 자체에서 7, 8년 전에는 완전히 진짜 삐질삐질했던 사람이 예. 왜? 그냥 이거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읽고 쓰고를 계속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게 뭐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온 것도 아니고 그 핵심에 매일 아침마다 사실 쓰고 글 읽고 책 보고 글 읽고 책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쓰고 도서관에 앉아서 도서관에 가면 창문에 보이는 나뭇잎 묘사하는 거예요. 새가 앉았네. 근데 새를 자세히 보고 막 묘사해 보는 거예요. 5줄, 10줄씩. 그거 아니면 제가 그렇게 똑똑했던 총장님 이런 분들보다 내가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하고 제가 비교가 제 스스로도 하기 싫거든요. 그 수준은 제가 완전히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거는 만족인 거예요. 지금 뭐 금전적으로 제가 뭐 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유명 강사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쁘시고 하는데 하루에 2시간이든 뭐든 시간을 내서 때는 1시간은 책을 보더라도 1시간은 자기가 책 본 거에 대한 사유, 한 페이지 봤으면 한 페이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사실 써보는 거, 앉아서 지금 보이는 거, 밖에 풍경이라도 한번 5줄, 10줄 정도 묘사해보는 거. 그건 힘들죠, 지금도 당연히. 근데 그거는 꾸준히 이제 포트팬이라고 하면,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글도 잘 쓰실 거고, 지금도 두 분은 다 박사 또 학위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제 발현될 거예요. 네, 커질 거라고요, 지금. 제가 그거는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 꼭 투고를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9주차 정도 지금 생각을 같이 투고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보내드렸던 그 출간 계획서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목, 주제 대충 있잖아요. 그거 좀 다 지우고 그 형식에 맞게 조금씩 한번 바꿔놓는 작업 조금씩 해보시면 핵심 그거예요. 책 제목, 책 설명 간단하게 그리고 목차, 서문, 본문 몇 곡지 이게 이제
주간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그거씩 조금씩 준비하셔서 다들 안 맞더라도 일단 투고 한번 해보시면 말씀드리는 게 또 그거예요. 투고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1분만 말씀드릴게요. 글을 잘 써서 출판사가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출판사는 정말 책이 팔리냐 안 팔리냐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글이 잘 쓰는 게 일단 우선이지만 그것도 좋지만 이분이 지금 어느 현업에 서서 있고 어느 정도의 이 사회적 위치가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출판사 제가 출판사 대표라도 그럴 것 같아. 글은 멋진데 이분이 백수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는 그분하고 계약 안 해요. 그때 계약했던 분들 제가 지금 다 돌아보면 그분들이 글이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 뭐 이런 게 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벌써 그런 개인적인 스펙이나 이런 건 지금 다 갖고 계시고 활동 분야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약될 확률이. 저에 비해서 그때 당시 제가 말했던 그냥 기업 다니는 그냥 평범한 느낌의 사람하고는 다르게. 네. 솔직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용기 주말 잘 주셔서 보내시고, 네, 조금 조금씩 사실을 쓰는 거, 네, 한 꼭지씩 A4 한 장 정도 쓰셔서 카페에 올리시는 거, 네, 그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